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소위 간첩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저희 동아일보가 한 가지 충격적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정 간첩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10년간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도 동아일보는 포착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바로 이건데, 자, 이 간첩 의혹을 받고 있는 일당 4명이 2000년대 초반부터 북한과 접촉을 해왔다. 소위 고정 간첩 의심이 든다. 동아일보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예컨대 이런 겁니다. 국정원과 경찰이 발견한 내용은 15년 전 상급 동지께서 들려준 말씀. 10년간 본사 사업을 전개했다. 북한에게 보낸 이들의 보고문에 여기서의 본사는 북한입니다. 북한과 사업을 전개했다. 단순히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고 동아일보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2000년대 초반 중국을 빈번하게 드나들며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오늘 제기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전문가 모시고 상세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자, 모더나가 또 8월에 공급량이 반토막 났습니다. 반도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노바맥스는 승인도 안 났고 집단 면역 첩첩산중이다. 경향신문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미 1차 접종을 맞으신 분 중에 파이자나 모더나가 예정된 분들은 지금 즉시 후브라는 어플리케이션 조회를 해보십시오. 백신 접종 예정일이 2차 접종 백신 예정일이 2주 이상 연장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정부가 백신이 부족해지자 2차 접종분 백신을 1차 접종분으로 빼와서 맞추겠다. 이에 따라서 부족해진 2차 접종 예정자들의 접종 기간이 2주 이상 상당수 늘어나게 됐습니다. 여기서의 의문점은 이렇게 백신 접종 기간을 고무줄처럼 임의로 늘려도 되는가라는 겁니다. 전문가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 법무부 810명에 대해서 가석방을 결정했고요. 13일 출석하게 됩니다. 오늘 조간신문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두고 두 가지 시선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짚어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황당한데 한 아파트 한 동에 5억, 8억, 11억 전셋값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강남구 음마 아파트 4.8억, 7.3억, 10.5억.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 5.8억, 8.5억, 11억. 마포구 신촌수 와이파크 6.8억, 8.5억, 11억. 이렇게 같은 동인데도 전셋값이 제각각인 건 이 보도에 따르면 임대차법이 만든 3중 전세 가격이라는 겁니다. 갱신 청구권 행사 때는 인상을 제한하고 신규 계약 때는 시세대로 값을 올려받는다. 요는 전세 시장이 굉장히 혼란해졌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임대차법의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변호사 김광산 변호사님, 경제사회연구원의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 모셨습니다. 돌직구쇼 당철부대, 부산의 전재수 민주당 의원, 그리고 돌직구쇼 오리지널 멤버 박소윤 국회 반장 출신 보도본부 차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위 간첩단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저희 동아일보는 매우 중요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제 오늘 간첩 혐의를 벌인 것이 아니라 어쩌면 10년이 넘는 고정 간첩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 김재현 돌직구쇼에서 이 첫 번째 의혹 전문가들과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이 북한과 어떤 내용을 보고문을 통해서, 지령을 통해서 주고받았는지에 바로 오늘의 단서가 있습니다. 그 단서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간첩 혐의 일당 10년 활동한 고정 간첩의 가능성, 동아일보가 제기하고 있고, 구속된 일당 3명은 1998년 충북에서 새아침 노동청년회를 신설했다. 그리고 불구속인 손모 씨를 3년 뒤에 새 조직원으로 합류시켰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이 2000년 초반부터 북한과 접촉한 고정 간첩으로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근거가 있어야겠죠. 북한의 공작국의 지령에 따라 추가 포섭 여부 등의 수사를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국정원과 경찰 그리고 오늘 동아일보가 주목하고 있는 근거 첫 번째 단서 북한에 보낸 보고문의 활동 기간에 주목합니다. 2019년 11월 4일 A씨가 이렇게 북한에 보고합니다. 15년 전 1처 지도부 조직 꾸리던 첫 시기에 우리 장군님을 회고하는 눈물겨운 말씀을 상기하여 들려주었다. 15년 전 2020년 7월 13일 불구속된 손모 씨가 10년간 본사와 사업을 전개하였다. 라는 문구가 이게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자, 다음 근거. 빈번한 중국 출입 기록. 피의자 A씨 2002년 9월 이후에 총 34차례 중국을 왔다 갔다. 피의자 B씨도 24차례, C씨 12차례, 불구속된 손모 씨도 10차례. 중국 왔다 갔다 하며 북한 요원을 접촉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정보당국은 하고 있습니다. 신범철 센터장님, 적어도 이 북한에 보낸 보고문에서 동아일보가 제기하는 이 의혹의 어떤 합리성, 그러니까 국정원도 이 부분을 의심하고 있다는 건데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고정 간첩이다라는 가능성, 의혹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저 보도가 사실이라면 고정 간첩으로 봐야죠. 간첩이라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쪽 상황을 알려서 적성국,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그 정보를 제공하면 그 자체가 간첩 활동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활동의 시점이 적어도 10년 이상, 지금 보도에 따르면 15년 전까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때부터 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고정 간첩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 센터장님, 고정 간첩과 그냥 알바 간첩이에요? 뭐예요? 단기 간첩의 차이가 뭐예요? 좀 기간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일관되게 행동을 한 것을 고정 간첩으로 봐야 되는데요. 지금 나온 보도문을 보면은 사실상 15년 이상 활동을 해온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북한과 접촉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남북 관계에 있어서 북한에 접촉을 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 없이 이렇게 비밀리에 북한에게 정보 제공을 해왔고 그들의 지령을 받아서 활동을 해왔다면 고정 간첩으로 봐야겠죠. 자,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도 공식적으로 답변할 건 없다라는 식의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김여정이 조금 전 입장을 냈는데, 자, 우리 정부가 지금 북한에게 항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지금 북한이 보낸 간첩 의혹으로 대한민국이 시끄러운데 김여정 싹 무시하면서 한미연합훈련, 축소하고 축소했다는 그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입장을 했어요. 배신적 처사다. 예. 우리가 북한을 배신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인 행동이다. 자, 저는 오늘 이 김여정의 담화를 보면서 신 센터장님,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 간첩 활동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기준에선 당연하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저 내용을 보면요. 배신적 처사라는 것은 아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남북 정상 간에 친서가 교환됐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국정원과 북한 통정부 간에 서로 의사소통이 있었던 거로 추정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배신적 처사라고 콕 집어서 얘기했고요. 저기에 또 약간 두려운 표현까지 있어요. 뭐냐면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 강대강, 선대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이 도발을 할 거라는 것을 갖다가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요. 지금 화면에는 안 나왔는데 김여정의 마지막 말에 무슨 표현이 있냐면은 위임에 의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누구냐?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을 받았다. 과거에도요, 이 위임에 의한다는 표현에 있을 때는 도발을 했습니다. 항상 도발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가 배신을 했다. 김여정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전재수 의원님, 배신을 한 게 누구냐? 한번 따져보자고요. 정상회담 했죠? 남북 간의 어떤 적대적 행동 안 하기로 남북 간에 다 합의해놓고 이렇게 북한 요원을 통해서 대한민국 총선에 개입하라고 하고 했다라는 의혹을 놓고 보면 북한이 우리를 배신한 거 아닙니까? 어디다 대고 배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여정 씨의 저 발언만 놓고 보면 이제 저희들이 분노도 하고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매번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을 하게 되면 북한에서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잘 기억하는 메시지 중에서는 왜 서울 불바다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이제 아주 난폭한 이런 이제 성명도 있었죠. 그래서 이게 뭐 한미 사이에 뭐 훈련이라든지 요번처럼 이제 연합 훈련이라든지 이런 게 있게 되면 북한이 늘 저런 식으로 아주 그냥 뭐 이 과격한 이런 성명서를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늘 저들의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 김여정 씨의 어떤 단어 또는 표현 이거 가지고서 우리가 너무 이제 뭐 자극적으로 또 대응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동네에서 친구들끼리 싸우더라도 그렇잖아요. 조그마한 꼬마들끼리 싸워도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워서 얻을 게 있어야 싸우는 것이지 얻을 거 하나도 없는 사람 상대방하고 싸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우리는 관리하고 통제해야 되는 그런 이제 위상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저것도 우리가 잘 통제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큰 틀에서 잘 달게 해가지고 큰 틀에서 우리가 바라는 남북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끌고 가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간첩단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들이 북한에 보낸 보고문 등에 따르면 이렇게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좀 황당한데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오늘 동아일보가 이 구속영장문 일부를 입수를 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2018년 4월 9일자 북한에 보낸 보고문에 연락 담당 박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베이징 해외 거점 사업은 정예 간부 은폐를 위한 합법적 신분을 확보하기 위한 거점 사업이며 이후 필요시 안정적인 조국 연계 사업의 거점이다. 북한을 지금 조국으로 이들이 표현했다. 그러면서 조직사업의 장소 선정에선 조직 성원의 신변 안전 조직 보안을 담보하며 적에게 노출되지 않는 점을 우선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적을 대한민국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점이 동아일보 파악 결과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과연 이들에게 있어서 조국과 적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는 대목에 있어서 상당히 좀 의구심이 가는 대목인데 이들은 수사 내용을 정면 반박하고 있다는데 그건 잠시 후에 입장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검찰도 요 대공수사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네네. 수사 경험을 좀 되살려 봤을 때, 자, 요 동아일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조국이고 우리가 적이면 뭐 간첩 혐의라고는 하는데 그 혐의의 어떤 확실성이랄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본 그 구속영장을 보면요,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차고 넘치고요. 그다음에 이걸 저쪽에서 뭐 본인들의 조직이 유령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어떤 처음에 시작이 2000년도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랄지 거기에 대한 증거 이런 것들 보면 그렇지 않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국정원이랄지 검찰이랄지 아니면 이제 경찰에서 대공수사를 할 때는 이게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걸려서 수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네, 적어도 대부분 이제 몇 년에 걸쳐 수사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를 확보하는데 대부분 이제 해외 거점이랄지 아니면 어떤 북한과 연락을 취할 때 암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주의, 그 사람들의 어떤 상황, 그 다음에 뭐 심지어 주변의 어떠한 인적 관계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해서 확실하게 이 정도 되면 증거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했을 때 수사하면서 이제 체포하고 또 기소하고 또 검찰과 협의하고 경찰과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 자체를 보면 굉장히 수사를 하는데 이제 치밀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특히 뭐 지령이랄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식으로 북한과 연락을 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 암호화 방법으로 북한과 통신하기 어려우니까 본인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예. 이걸 북한에게 다 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요 대목인데 네. 지금 지난 5월이에요. 바로 얼마 전이에요. 국정원이 압수수색해서 암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북한의 보고가 어려워지니까 지금 중앙일보가 취재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손모 씨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수사관 실명, 소환 일자, 장소 등을 게재해서 요게 그냥 인터넷 기사가 아니라 정보 당국에서는 북한에게 보고하는 거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요게 국정원 영장 내용에 이같이 기재가 돼 있다는 거예요. 혐의 내용과 북한 공작원 신원 노출 사실을 보도 형식으로 알려 걸렸다. 조심하라. 워닝을 준다. 뭐 이런 건데 요게 이럴 개연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그래요? 봐요. 왜냐하면 인터넷 신문에 저런 내용을 특히 실명까지 거래하면서 게재하면서 수사관 이름까지 다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사받은 일시, 장소 이런 걸 썼다는 것은 북한에 알려주면을 말미암아서 북한이 어떠한 거기에 방어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최근 언론 보도에 보면요, 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직접 쓴 변호인 의견서, 네. 이걸 사실은 셀프 누출을 하는 거죠. 예. 근데 그 안에 보면 변호인 의견서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북한과 같이 공작을 하고 같이 거래를 했던 사람의 이름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건 다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변호 의견서가 돼 있는데, 이 변호 의견서를 딱 보면 이 4명이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사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이게 굉장히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 기록 전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게 사실 북한을 향한 일종의 보고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언론 보도 내용대로 진짜 변호인 의견서 자체를 언론에 주었고 이것이 보도가 됐다고 한다면 그 의도가 무엇이겠는가? 그 결과적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같이 접선했던 사람의 어떤 신분 자체를 감추기 위한 그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당히 어떤 그 언론 보도가 맞다고 한다면 충성의 정도가 네. 오히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보다도 더 좀 강하지 않는가. 북한이 조국이고 대한민국 적이고. 예.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개인적으로 이제 수사를 받게 되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형을 적게 받을까?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내가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고 압수수색을 하면서부터 시작된 이 사람들의 행동들을 보면 자기 자신보다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조국인 북한을 더욱더 위하는 그런 행동들을 좀 보이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아직 의혹 단계다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들의 반박과 입장도 준비됐습니다. 동지회는 공안기관이 조작한 유령 조직이다. 충북 동지회 이게 뭐 실체가 없다. 우리가 접촉했다는 북한 공작원 3명도 실제하지 않는 인물이다. 짜맞추기식 수사와 불법 사찰 동안 불법 취득물의 결과다라고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다는 입장도 함께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박소영 기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좀 취재를 하나 해오셨어요. 북한이 이들에게 내린 지령 중에 뭐 2세까지 포섭하라 뭐 이런 내용도 있었다면서요. 네, 저는 그 부분이 좀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누구 2세? 네, 그러니까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작년 6월에 내려온 지령문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보면 이 동지회를 만든 조직원, 그러니까 주도했던 조직원 2명이 부부예요. 예. 부부 사이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에 대해서 교양 사업을 하라, 그러니까 포섭하라,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죠. 실제로 이 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 F-35 도입 반대 운동을 직접 나서서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실제로 이행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아들도 있었거든요. 이 또 다른 아들은 군복무 시절에 휴가를 이용해서 중국을 갔다 와요. 이 중국을 갔다 온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대충 그 부모의 행보를 보면 추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뭐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중국을 출국했고 그것 때문에 김부사령부의 조사까지 받았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자, 지금 국정원과 경찰이 아들들에 대해서는 뭐 기소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아직은 뭐 의혹 단계고 혐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북한의 지령이 있다면, 그리고 이 아들들의 일부가 F-35 반대 운동 등에 가담을 했다라는 사실이 있다면, 과연 아들들이 북한으로부터 부모가 지령을 받았다라는 의혹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내야 할 부분 같아요. 만약에 경우에 따라선 이들 구속된 3명뿐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가지 좀 흥미로운 건 이메일 아이디가 굉장히 독특한 게 이번에 수사하다가 나왔습니다. 화이트헤드.
화이트헤드는 전재수 의원이 화이트헤드인데 흰머리. 백두 신mom철 센터장님, 화이트헤드가 일종의 그 정식 영어는 아닌 것 같고 백두 혈통을 의미하는 그겁니까? 볼 수 있습니까? 뭐 상징적으로 그렇게 용어를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북한 김정은 체제를 스스로 백두혈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백두산을 강조하고 주요한 의사 결정이 있을 때마다 과거 장성택 처형이라든가 그밖에 뭐 대대적인 숙청이 있을 때마다 백두산을 등반하면서 무언가 변화를 시사했던 점,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 화이트헤드라는 용어는 북한을 상징하기 위해서 사용했다,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혹시 우리 국정원이 야 이거 백두혈통 아니야라고 지금 의심하는 건데 그냥 흰머리라서 그럼 화이트 헤어겠구나. 그러니까 저것만으로 그 간첩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화이트헤드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북한과 접촉하기 위해서 또는 북한을 지지하는 성향을 드러내기 위해서 화이트헤드를 썼다는 개연성이 더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자, 아직 뭐 의혹 단계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박소영 기자 네. 한 가지 더 취재해왔죠. 이들이 2세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를 특정해서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누군가를 포섭하라라고 지령을 내렸다라고 지금 국정원은 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놀라운 게, 자, 대한민국 국민 상대 누구를 상대를 대중을 대상으로 포섭을 하라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을 탁탁 찍어서 이 사람을 하라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령이 내려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역에서 명망 높은 변호사를 통일 전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을 하라라고 지령을 내려보내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법관 출신이고 굉장히 지역에서 명망이 높은, 그래서 이 진보 그 성향의 판사들 모임까지 굉장히 만들었던 창립 멤버로 굉장히 명망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포섭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뿐만이 아니고 간첩 사건으로 기소된 경력이 있던 정치인의 이 사상과 동향, 경력 자료를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정치인들도 포섭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거에 당원으로 활동을 한 적이 있고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는 사람들도 역시 그런 인물들도 빨리 자료를 보내달라라고 해서 이런 리스트가 무려 60여 명이나 된다고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들이 포섭됐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단언할 수 없고 이들 중에 상당수는 이들이 만나자고 해서 그냥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만큼 북한이 이들을 포섭하려 했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박소영 기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청와대가 이 의혹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권 주자와 야당의 대권 주자들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상식적인 질문에 깔아뭉개려 한다. 이렇게 넘어가려는데 수사 당국인들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라며 정부 여당을 비판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도 철진한 색깔론 치부하면 그게 이적행위다. 과연 간첩단은 충북에만 있었을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청와대가 왜 북한에게 항의하지 않는 걸까요? 입장을 내지 않는 걸까요? 청와대는 할 말이 없는 거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보더라도 되게 유치해 보이는데 굉장히 유치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정치인으로 출마했던 사람 그 자료를 보내달라. 아니 구글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그걸 뭐 한다고 굳이 북한으로 그걸 보내겠습니까? 북한이 그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 자료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 저도 좀 쭉 그 언론 보도도 좀 보고 했는데 2019년도에 이제 민중당에 가입을 해가지고 스텔스 전투기 반대 운동을 하는데 이것도 독단적으로 해가지고 민중당 자체 내에서도 윤리위원회 제소가 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충청도에 이제 그 정치인들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가지고 내가 표가 이만큼 있다 해가지고 이제 선거 캠프 여기저기 이제 기웃거리던 뭐 그런 분들로들 다들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이미 이 게임은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체제가 북한보다 월등하게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은 전 세계가 인정을 하는 것이고 체제 경쟁이 이미 끝난 겁니다. 저런 수준의 간첩들을 가지고서 도대체 북한이 무슨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기 값도 안 나오고 뭐 체류비도 안 나올 정도의 $20,000 받아가지고 간첩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저기 우스갯소리로 무슨 생계형 간섭인지 고정 간섭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이제 저것이 지금 보도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유치한 수준의 활동을 했고, 그리고 저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는
유치원생 한 명도 포섭하기 어려운 그런 유치한 활동을 이제 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뭐 입장을 표명할 그것은 아니죠. 다만 이제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 나왔을 때 특보 임명장이 있다 그러는데, 그 특보 임명장은 저도 그때 그 대선에 관여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 임명장은 한 200만 장 이상 나갔던. 그렇게 많이 네, 나갔어요? 200만 장 이상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개인에게 다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요. 단체 이름으로 오면은 그냥 소포로 그냥 이렇게 보냅니다. 이게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 선거 때는 특보 임명장이 여러 수백만 장이 나가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청와대가 입장 표명할 수가 없는 거리죠. 그런 소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청와대는 입장 필요할 게 아니다. 북한에 항의할 것도 아니다라는 전재수 의원님의 개인적 의견. 자, 신범철 센터장님의 의견도 좀 듣겠습니다.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반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의하는 부분은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체제가 우위라는 것은 동의해요. 더 이상 북한 체제를 동경하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두 번째 문제, 간첩은 간첩이다. 그 활동이 객관적으로 식별이 됐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아니라고 치부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에서는 설명을 해야 돼요. 어떻게 특보가 200만이든 어떤지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 들어갔을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을 소상히 밝혀라는 질문에는 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일고의 가치가 없다. 그런 식으로 치부하면은 이 문제의 본질을 파고드는 게 더 어렵다. 이 사실은 누가 수사했습니까? 야당에서 문제 제기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에서 워낙 누적된 증거가 많다 보니까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상식적인 선에서의 질문들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두 분이 의견이 상당히 여기서 다른데 두 분의 다른 의견 잠시 후에 이어지는 이슈에서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가 바로 이겁니다. 핫쌈, 뜨거운 순서 세 가지인데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쌈이 바로 박지원 국정원장이에요. 박지원, 범여권 인물인 박지원 원장이 이끄는 국정원은 왜 이 간첩 의혹 사건을 수사하게 됐을까라는 관측이 흥미롭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김연경 선수 그리고 여자 배구 대표팀이 귀국을 했습니다. 가장 귀국하고 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김연경이 꼽은 가장 귀국해서 하고 싶은 일 들어보겠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한 조간신문은 범여권 인사 중에 대표 인사인 박지원 원장의 국정원이 왜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됐을까? 정권 말 대선을 앞두고 라는 기사를 흥미롭게 보도했습니다. 이 조간신문의 시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함께 보시죠. 자, 첫 번째, 북한이 김여정 한미연합훈련 연기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박지원 원장도 유연하게 대응한다라고 사실상 김여정의 편을 들었다. 그만큼 북한에게 있어서 굉장히 우호적인 인물이다. 이 보도는 이렇게 쓰면서 최근 간첩단 수사에 대해서는 간첩이 있으면 잡는 게 국정원이다. 라고 또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점에 이 조간신문은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제목이 간첩에 지금 잡았나지만 간첩 의혹을 왜 지금 수사했나가 정확하겠죠. 국정원의 대공수사팀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정보당 관계자, 이 같은 수사, 해외 조직이 있는 국정원 아니면 하기 힘들다. 2024년에 경찰로 간첩 수사를 넘기게 된다. 국회 정보위는 경찰로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면 이런 수사가 국정원이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 과시됐다. 라는 관측이고 이게 제 얘기입니다. 자, 또 다른 사회. 일각에서는 특정 대선 후보를 겨냥해서 정치적인 수사라는 음모론도 제기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 최근에 수사기관들이 어느 후보에 줄 섰다. 더 이상 정권말 들지 않는다라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자, 박지원 원장을 향한 비판이죠. 내년 대선 앞두고 굉장히 복잡한 함수 관계 속에 이번 수사가 공개된 것이다. 라는 여권 일각의 박지원 원장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도 제기되고 있다라는 게 해당 조간신문의 보도입니다. 일단 박소영 기자. 이 박지원 원장의 국정원이 이 사건 수사의 단초를 언제 포착했고 이게 얼마간 실시한 겁니까? 지금 이 수사를 보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동지회, 충북 동지회의 활동 기간을 보면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활동을 굉장히 오래 했고 최근까지 활동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 조직원 중에 한 명에 대해서는 이 국정원이 2007년부터 예의주시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가 굉장히 오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아까 김광삼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수사를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걸 보면 전 정권부
전부터 이미 꽤 오랫동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지원 원장이라고 하면 정치 구단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과의 좀 관계도 다른 어느 정치인들보다도 좀 더 특수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원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내용을 간첩단 수사 내용을 밝힐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마도 이런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을 감안해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한 게 아닐까라는 추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런 수사는 국정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2024년부터 넘어가다 보니까 국정원에서도 이걸 지금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또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판단들이 아마 지금 공개를 하게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이 조간신문 보도에 따르면 여권 일각에서 박지원 원장의 이 같은 수사 공개, 수사 진행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내에는 그런 분위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 예, 전혀 없고 왜 지금 지금 국정원이 지금 간첩 잡았냐? 아니 국정원이 그 사건 파악하면 간첩 잡는 건 당연하죠. 당연하다. 거기에 무슨 정치적 고려나 정무적 판단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간첩 사건과 관련해서 좀 특수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쪽 간첩이 지금 누구를 접선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해오고 그 조직의 전모가 어떤 건지를 그림을 다 그리고 난 그 활동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보고 난 뒤에 다 파악하고 난 뒤에 말하자면 일망타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지켜보는 거죠. 계속해서 지켜보고 누굴 만나고 전체 조직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다 파악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덮쳐가지고 하는 거죠. 그 수사를 빨리 한다거나 늦게 한다거나 검거를 빨리 한다거나 늦게 하는 것에 따라서 이게 전체의 그림을 제대로 파악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이 간첩 활동의 전체적인 그림이 이제 정보당국이나 수사당국에서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 것이죠. 그래서 저기에는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체제 경쟁에서 이기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첩이 있으면 잡아야죠, 당연히. 그런 측면에서는 정치적 고려 또는 뭐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이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과 경찰이 이제 협업을 통해가지고 이 간첩을, 저게 사실이라면 간첩을 잡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청와대와 대통령을 향해서 입장 표명을 해라.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정치적 표현으로, 정치적 주장으로, 정치적 수사를 동원해서 그렇게 주장은 하실 수는 있는데요. 대통령이 무슨 뭐 사사건건 뭐 다 표명을 했다간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크게 이게 무슨 뭐 유치원 수준의 활동을 통해 가지고 유치원생 한 명도 포섭하지 못할 정도의 활동에 대해서 청와대와 대통령이 입장 표명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에 역시 또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튼 동의하는 부분은 이 수사 자체를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했고 그 결과 뭐 박지원 원장이 이것을 수사를 하고 싶었건 안 하고 싶었건 이미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오히려 막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청와대 입장은 저는 설명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와대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하면 국정원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수사를 한 것이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도적으로 수사를 축소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궁금해하는 것들,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답을 해야 된다고 하고요. 요즘 뭐 시중에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대통령께서 좋은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씀하시는데 어려운 일에는 침묵하고 계시다. 이거는 역으로 보면 대통령께 도움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사과도 할 일 있으면 적극적으로 사과도 하시고 해명이 필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직접 안 하셔도 되잖아요. 이 사건이 대통령이 해명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하지만 청와대에서 대변인이라든가 이런 입장 표명을 함으로써 누구에게 국민께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국정원과 경찰이 포착한 간첩단 의혹의 구체적인 혐의들, 그리고 김여정이 조금 전 발표한 우리를 향한 비판의 공개 담화 내용까지, 속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핫쌈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핫쌈. 김연경 선수를 포함한 우리 여자 배구 대표팀 선수들이 귀국을 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의 딸들인데요. 여자 배구 대표팀
귀국한 현장으로 가보시죠. 이번 올림픽에서 저희 배구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4강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나가리니 감독이 김연경 선수 경기력에 대해서 100점 만점 5,000점을 준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선수단과 김연경 선수 스스로에게 몇 점을 줄 수 있는지. 아니 100점 만점이라는데 5,000점이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99점 하겠습니다. 1점은 왜 안 쓰신 건가요? 뭐 하나를 걸고 왔어야 되는데 못 걸고 와가지고. 자, 지금 뭐 귀국한 현장이 거의 아이돌 스타의 인기를 방불케 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박수영 기자. 네. 김연경 선수가 귀국을 했는데 국가대표를 은퇴하겠다라고 요 전번 인터뷰에서 밝혀서 사실 많은 국민들이 좀 아쉬워했어요. 김연경 선수가 좀 더 뛰어줬으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관련해서 좀 한 발 좀 물러선 듯한 발언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은퇴할 거냐라고 국가대표 은퇴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좀 더 의논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누구랑 의논할지 저랑 좀 의논을 하시면 제가 적극 반대할 것 같은데. 박수현 차장과 의논 좀 하라. 네, 의논을 좀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단정지어서 말씀 못 드리겠다라고 했으니까 저번에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이제 은퇴하겠다라고 얘기한 것보다는 한 발 좀 물러선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의논을 하겠다는 건 국민들과 좀 의논을 했으면 어떨까. 그러면 국민들은 지금 어쨌든 김연경 선수가 힘들겠지만 계속 좀 뛰어서 다음에는 진짜 한번 메달을 걸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꼭 다음에도 봤으면 좋겠다. 이번에 약간 입장이 살짝 바뀐 것 같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청년 정치인 한 분 모셨습니다. 요즘 핫한 분인데 최재형 캠프의 천하람 공보특보 천하람 변호사 나왔습니다. 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재형 캠프에서 지금 공보특보하고 계신데 김연경 선수가 국가대표 은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물론 반대합니다. 반대한다. 물러서면 안 된다. 물러서면 안 됩니다. 예. 조금 더 사실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뛰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번에 그 올림픽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느꼈던 게 저를 포함해서 한 번도 국가 순위 이런 거 찾아보지 않았었어요. 진짜로. 그러네. 이번에 대한민국 메달 순위 안 찾아봤네, 저도. 네,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번에 이슈된 것들을 보면 우리 여자 배구팀을 보면서도 우리가 정말 감동을 했던 게 순위가 뭐가 중요합니까? 선수들께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부분,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감동을 느꼈던 거고요. 또 한 가지 보면 이번 올림픽에서는 정말 MZ세대 운동선수들의 새로운 모습들이 보였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높이뛰기의 우상혁 선수, 메달권에 못 진입했지만 끝나고 웃으면서 딱 격려하는 모습 얼마나 멋졌습니까? 그리고 유도의 우리 조구함 선수도 결승에서 상대에게 지고 나서 상대의 손을 들어주는 정말 멋진 모습 보여줬고요. 태권도의 이다빈 선수나 이대훈 선수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엄지척을 하는 정말 우리가 이 문화 체육의 영역에서는 이제는 경기를 즐길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문화 선진국에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MZ세대 선수들이 보여준 올림픽이었다. 저는 그렇게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최재형 캠프에서는 김연경 선수의 국가대표 은퇴를 좀 자제를 부탁한다라는 논평이라도 내야겠네요. 논평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김관선 변호사님.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메달을 따지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못 땄잖아요. 그런데 올림픽 역사상 4위하고도 저렇게 환영받는 경우는 제가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 선거에서 금메달을 따고 굉장히 국민으로부터 박수받은 그러한 선수들 많이 있잖아요. 안산이랄지, 또 양궁 여러 가지, 또 도마, 그런 데서 딴 선수들이 있는데, 김연경 선수는 사실 메달을 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환호하고 박수를 받는 이유를 스포츠 선수들 마찬가지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좀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김연경 선수가 사실은 다음 파리 올림픽에서 과연 나가야 하느냐 이제 그 부분에서는 다 이구동성으로 반대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찬성을 해요. 우리는 나가야 된다고 하고 변호사님은 저는 나가지 마라. 은퇴를 해야 한다고 은퇴해라.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김연경 선수의 어떤 실력이랄지 근성이랄지 어떤 카리스마랄지 이런 거에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가장 잘 나갈 때 그때 박수 받고 떠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3년 후면 파리올림픽이잖아요. 김연 선수가 지금 33살이거든요. 3년 후면 36살이에요. 그러면 기량적인 것이 과연 좀 유지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국가적인 입장, 국민의 입장에서는 김연경 선수가 파리올림픽 가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본인의 개인적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렇죠. 박수 칠 때 떠나고 그래서 김관섭 변호사님도 검찰 일찍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아마 김연경 선수가 설사 대표 선수 은퇴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TV 예능에서 엄청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아주 예능 네. 기질이 뛰어나고요. 무엇보다도 본인이 쇼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직함을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배구 시합에서도 나타나고 선수로 어떤 역량이 좋을 뿐만 아니라 또 국민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예. 말수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설사 대표에서 은퇴한다 하더라도 아마 선수 생활 때보다 더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연경 선수가 귀국하고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물었는데 의외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국가대표 김연경이 귀국하고 나서 가장 하고 싶은 첫 번째 일. 누워서 치킨 먹기. 수박하죠? 중국 가기 전까지 한두 달 정도 몸을 다시 만들어서 리그를 준비하겠다. 자, 우리 또 배구 국가대표팀의 마더니 김연경 선수의 소박한 위시리스트 1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핫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 번째 핫삼 소식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이 됐습니다. 재수감 207일 만입니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됐고 법정 구속된 바 있습니다. 재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이 됐고요. 오는 13일에 출소할 예정입니다. 가석방 요건 형기 60%를 채워서 충족이 됐고요. 수용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이 충족됐다는 설명이에요. 심사위원회 과반이 가석방에 현재 동의했다라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과거 발언 들어보시죠.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와 삼성은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질책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운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오늘 선거 앞두고 만일 상황 대비해 구매를 지시하신 게 있으실까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이 된 겁니다. 가석방의 요건들을 다 채웠다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더 밝혔습니다. 바로 국가적 경제 상황을 고려했다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취업 제한 관련해서 입장 정도 설명해 주시나요? 취업 제한 아직 생각해 본 바 없습니다. 자, 천하람 변호사. 네. 이게 사실은 국가적 경제 상황이라고 말했는데 더 정확하게 들어가자면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부족한 상황이고 대한민국의 어떤 반도체 경쟁력이 어떤 국가 경쟁력의 근본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을 자, 법무부로서도 특별하게 고려했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이렇게 반도체 대전이 정말 큰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TSMC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삼성그룹에 대해서 그래도 최대한의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삼성그룹이 국익을 위해서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투자나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총수가 바깥에 나와서 적극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바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60% 이상이 되는 국민들께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내지는 석방에 동의한다. 이런 국민 여론조사들이 많이 발표가 됐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국민
국민 경제의 어떻게 보면 요청에 따라서 가석방을 한다라는 법무부의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제가 궁금한 게 사면과 가석방은 다른 거잖아요. 완전히 틀리죠. 이번에는 가석방이 된 거고, 그렇죠.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민주당의 가치와 노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된다. 공정과 정의, 상식의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민주당의 전통적인 가치와 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청와대가 말하자면 모든 책임을 다지고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기에는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군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면과는 별개로 법무부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서 절차와 과정을 밟게 되는 가석방을 선택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민단체라든지 또는 이제 진보 진영에서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가지고서 민주당이 지금 욕을 좀 많이 들어먹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의 전통적인 가치와 노선을 지켜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제 전대미문의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글로벌 G8, G7, G5를 넘어서 G3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첨단 산업들, 특히 바이오, 그다음에 이거 뭡니까 반도체, 2차 전지 이쪽이 지금 세계 선도 국가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경제적 상황도 또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가치와 노선도 조금 유연하게 너무 경직되게 적용을 하면은 이 부러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 70% 이상이 또 가석방 또 찬성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유연한 판단과 결정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가석방 심의위원회라는 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께서 언급하신 여론조사는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방송이 끝난 이후에 저희 홈페이지에 고시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방금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사면과 가석방은 다르다. 자, 이런 점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함께 보시죠. 김광선 변호사님, 제가 좀 흥미롭게 봤던 게 취업 제한이 유효하다라는 게 이제 사면과 가석방의 또 대표적인 차이일 것도 같은데 취업 제한이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회사에 개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취업 제한이 5년간 유효하다 이것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하면 5억 이상의 뇌물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5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가석방이 됐지만 형은 집행을 종료한 건 아니에요. 지금 2년 6개월 받았는데 앞으로 한 1년 정도 더 살아야 하는데 그 집행 종료를 미리 나가게 한 다음에 그 시점이 지나야지 집행 종료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6년 정도는 취업 제한이 걸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보호관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관찰 과정에서 어떤 교육 같은 걸 이수하지 않으면 이 가석방이 취소가 돼요. 그래서 아마 이재용 부회장 입장이랄지 재계 입장에서는 좀 사면을 해줬으면 어떻겠냐 이제 그런 의견을 전달을 했어요. 근데 결국 이제 정부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됐던 걸로 보이는데 사실 본인이 가석방 자체에서 또 하나 부담이 있는 게 있죠. 가석방에 석방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재판이 2개나 있단 말이에요. 하나가 자본시장거래법 위반이라고 해서 본인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승계한 부분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포폴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재판에서 만약에 금고 이상 형을 받게 되면 이 가석방이 또 취소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자유를 얻은 것은 뭐 경제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절반의 자유를 얻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약간 뭐 정말 경제와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좀 사면이 어떻는가 싶어요. 그래서 온전히 사면을 시켜준다는 것은 이전에 지었던 범죄에 대해서 면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외 활동이랄지 여러 가지 국내 활동, 향후에 있어서 M&A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데 결국 정부에서도 굉장히 사면에 대해서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절충적인 그런 생각으로 가석방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소식까지 핫쌈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사실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국민들의 민생과 가장 중요하게 관련된 문제를 보도해드릴까 합니다.
주제 공개. 차질이 없다라고 총리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더나가 또 반토막 났습니다. 8월에 들어와야 할 모더나 예정 분량의 절반도 못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1차 접종뿐만 아니라 2차 접종 예정까지 다 어그러지게 됩니다. 좀 걱정됩니다. 어떤 상황인지부터 살펴보시죠. 모더나 8월 공급 반토막, 2,500만 명 접종 어떡하나. 최근 모더나 백신 실험실 문제 여파로 8월 공급 물량 850만 회분 중 절반 이하만 공급할 예정이다 라고 정부에 통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 못 들어온다는 거죠. 모더나는 벌써 4번째 공급 차질을 빚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른 백신들을 넉넉하게 확보하지 못한 상황과 맞물린다는 게 있습니다. 모더나가 이렇게 비워버리면 다른 백신 접종 계획도 줄줄이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고, 화이자 모더나 백신 1, 2차 접종 간격이 기존 4주에서 6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차 백신 맞으신 분들이 4주 뒤에 2차 백신을 맞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이거 아마 돌직구쇼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통보 없이 2주 이상 2차 접종 일정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0대 18세에서 49세 지자체, 사업체, 자율 접종 대상자 중 총 2,511만 명이 이 접종 기간이 임의로 늘게 됐습니다. 그런데 김부겸 총리는 지난달 28일 모더나는 앞으로 정상적으로 공급될 것이다 라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논의 결과 모더나 측은 다소 차질이 있었던 백신 공급을 다음 주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11월 집단 면역 달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백신 접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 돌직구쇼를 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본인의 백신 접종 예정 일자를 체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 뉴스 보시고 나서 오늘 돌직구쇼 끝나시고 체크를 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니라 파이자나 모더나를 맞기로 돼 있었던 분들, 특히 1차 접종을 하고 2차 접종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2차 접종 예정일이 통보 없이 2주 이상 연장됐다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소영 기자, 모더나가 벌써 몇 번째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면 지금 1차 접종뿐만 아니라 2차 접종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더나가 펑크를 낸 게, 그러니까 보내주기로 했던 물량을 못 보내겠다라고 해서 정부가 밝힌 게 벌써 크게 밝힌 건 2번째고요. 이미 여러 번 수급 차질을 냈던 상황입니다. 모더나가 이렇게 수급 차질을 낼 거라는 우려는 솔직히 계속 있었어요. 모더나 자체가 워낙 작은 회사고 생산 능력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차질이 빚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왔고, 지난번에 7월 말 분량이 못 들어왔어요. 그때도 이제 기자들은 이러면 아마 8월 물량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김부겸 총리가 850만 회분 8월 거는 우리가 분명히 받기로 협상 다 마무리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열흘도 안 돼서 다시 펑크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적어도 정부가 이에 대해서 좀 더 대안을 갖고 있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좀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모더나만 의존할 게 아니라 네네. 대안을 확보해둔가. 네, 다른 대안을 좀 확보를 했으면 이렇게 수급 차질이 빚어지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부는 어쨌든 그 추석 전까지 국민 70%를 1차를 다 마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 1차 접종, 2차 접종까지 마무리할 물량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2차 물량을 1차 접종 물량으로 다 돌리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1차와 2차를 맞는 간격을 4주에서 6주로 늘린 거죠. 그래서 50대 분들이 4주 후에 맞기로 돼 있던 2차 접종이 지금 2주씩 밀려서 보통 8월 22일부터 2차 접종이 시작했는데 9월 5일까지, 지금 9월 5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밀리게 된 상황입니다. 8월에 2차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네. 통보 없이, 개인에게 통보 없이 임의로
9월로 다 연장된 사례도 많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연장이 되기 시작하니까 아마 통보는 갈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들은 각 계획이 있고 병원들도 다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에 맞춰서 지금 숫자를 다 맞춰놨는데 이게 다 얼그러지는 상황인데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0대 이하와 50대 같은 경우에는 6주 간격으로 맞지만 또 고등학생들은 또 4주 간격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4주고 누구는 5주고 누구는 6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도대체 언제 맞게 되는 거야 라는 혼선이 빚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오락가락 일정에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라는 반응들도 오늘 많은 조간신문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A씨, 백신 수급 문제 없다는 대통령 말만 믿고 있었는데 뒤통수 맞은 기분이다. 한국경제 B씨, 접종 날짜 겹쳐서 휴가를 취소했다. 백신 회사 생산 차질로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게 말이 되냐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장모 씨는 백신 종류가 느닷없이 바뀌고 접종 간격도 계속 변한다. 이랬다 저랬다 정부가 믿음이 안 간다라는 시민들의 실제 반응이 조간신문들에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그냥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 백신 간격, 1차와 2차 간격이 6주가 아니라 8주 연장됐다라고 통보받은 분도 나왔다고 해요. 모더나 화이자 접종 간격이 4주에서 6주로 연장되는 과정에서 일부 접종자에게 8주 연장됐다라고 통보한 분 사례도 나왔다고 합니다. 50대 A씨, 6주 연장됐다는 보도 보고 내 접종 일정 확인해보니 문자 알림 없이 임의로 2차 접종 일정이 미뤄져 있다. 의아하다라고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질병관리청에서 8주 연장은 실수다. 6주 내로 재조정하겠다. 그런데 이미 4주가 6주로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걱정이 되는 시민들의 반응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네. 지금 시민들의 반응 보셨어요? 일단은 접종 간격도 고무줄, 대상 백신도 왔다 갔다. 박수영 기자의 지적은 왜 모더나가 수급 문제를 일으킨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지적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응 방식이 굉장히 문제인 게 물론 대안을 마련하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됐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국민들의 신뢰와 직결되는 것이 김부겸 총리께서 문제가 없다. 8월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신 게 7월 28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고작 한 열흘 정도 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앞으로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발표를 하더라도 이걸 과연 믿으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고요. 이게 저는 뭔가 일이 잘 안 됐을 때 정은경 청장님이 나와서 사과하는 것도 좀 보기가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더나 대표와 화상통화를 하고 그런 걸 하는 어떤 좋은 뉴스를 만드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진을 찍어서 홍보를 하시고 또 좋은 소식은 김부겸 총리가 나와서 전달하는데 왜 별로 좋지 않은 얘기는 정은경 청장이 나와서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냐. 저는 그 부분도 조금 더 우리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직접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청와대에서 지금 최근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모더나와 계약을 체결할 때 애초에 공급 일정 자체를 계약에 넣어놓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요? 네, 무슨 얘기냐면 공급 양만 정해놓고 공급 일정은 협의해서 정한다라는 식으로 계약에 넣었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워낙 모더나의 유리한 지위에서 계약이 체결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확정된 계약상 책임을 지는 공급 일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약서상에는. 그렇다라고 하면 청와대로서는 어떤 공급 일정이 확정됐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100%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청와대에서 확실하다라고 했던 것이 또 미뤄지는 결과가 생기다 보니까 또 그러면서 내가 휴가도 내놓고 접종 일정도 계획을 해놨는데 갑자기 2주 이상 연장이 되게 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는 이거 정말 정부에서 얘기하는 스케줄대로 이렇게 내가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더 커지는 그런 대응을 가져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이제 계약 주도권이라든지 공급의 주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전부 다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몇몇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경우에만 지금 백신을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제한적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으로부터 이제 답답함이 이제 생기는 것이고, 특히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데, 이 모더나는 이제 화이자처럼 이제 다국적 제약회사 큰 회사가 아닙니다. 이게
말하자면 소위 말하자면 이게 벤처 회사거든요. 예. 그리고 모더나는 이제 자체 생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이제 위탁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다만 저희가 9월 말까지 정부의 애초 계획은 전 국민 중에 70%에 해당하는 3,600만 명이 말하자면 접종을 해서 집단 면역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것이 목표였는데, 모더나가 이제 850만 회분의 이제 절반 정도로 줄긴 했지만 9월 말까지 3,600만 명 접종 계획은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정부가 지금 계약한 물량이 1억 9,500만 회분인데, 이것도 크게 차질 없이 이제 점검을 해보니까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국민들께서 가장 이제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접종 간격을 화이자든 모더나든 전부 사수였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나라를 보면은 4주, 6주, 8주 다양한데, 우리나라는 4주로 통일을 했던 것은 이 백신 종류별로 기간을 달리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4주로 통일을 했는데, 요번에 이제 모더나에 대해서는 이제 6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모더나든 화이자든 아스트라제네카든 간에 무조건 일괄적으로 8주로 접종 간격을 동일한 기준으로 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모더나에 한해서는 4주에서 8주까지 접종 간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4주가 6주로 늘어나면은 혹시 이게 백신 이게 제대로 이게 항체가 생기냐 안 생기냐 이런 걱정을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국산 백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3상 임상 계획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진원생명과학이라든지 셀리드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이제 임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제 백신 주권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백신을 빨리 만드는 것, 이것이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등 해가지고 정부의 모든 자원과 역량들을 백신 주권을 위해서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어제 제가 이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저는 따로 챙겨봤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과연 파이자든 모더나든 4주 안에 2차 백신을 맞지 않고 2주가 늘어서 6주 뒤에 맞아도 백신의 효과가 괜찮을지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제가 취재했고요. 또 두 번째로 제가 전문가에게 체크한 부분은 이겁니다. 백신 2차 접종이 연장된 만큼 백신을 접종받는 기간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이 말은 2차 접종을 못 맞는 국민들이 상당수 더 많아질 거라는 건데, 이게 델타 변이 상황에서 과연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한 달 이상 또는 수개월 이렇게 길게 연기가 된다라고 그러면 면역 반응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1주에서 2주 또는 2주에서 3주 정도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더나든 화이자든 정해져 있는 접종 간격이 있고 제약사에서 임상시험을 통해서 확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더 맞다.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더 높고 현재 4차 유행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확산세가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하기 때문에 1, 2차 접종 사이에 감염될 가능성은 그만큼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 2차의 접종 간격이 늘어나는 만큼 델타 변이에 감염될 확률과 위험성도 좀 커진다.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더욱더 마스크도 쓰시고 조심하면서 좀 감내해야 할 부분으로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논란은 백신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원래 50대 이하에게는 맞추지 않기로 했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다시 꺼낼 수도 있다는 걸 정부 당국이 시사했습니다. 모더나 백신이 일시적으로 물량 부족 사태가 빚어질 수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연령을 낮춰서 잔여 물량을 활용할 수 있는지.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허가 범위가 18세 이상으로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접종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50세 이상을 권고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이 변동이 가능하면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범위이기 때문에 결국 여러 가지 후유증 우려 때문에 맞추지 않기로 했었던 대상자에게도 아스트라제네카를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자, 모더나 백신 수급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집단 면역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해서 많은 언론들이 의아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 백신 접종에 다시 속도를 내면서 40% 이상의 국민들이 1차 접종을 끝냈고 추석 전 3,600만 명 접종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의 목표 시기도 앞당기고 백신 접종의 목표 인원도 더 늘릴 것입니다. 당장 백신이 부족해서 2차 접종자한테도 제때 백신을 못 맞추고 있는 건데 집단 면역을 앞당길 수 있다라고 대통령이 발언해서 제가 이 부분도 전문가에게 한번 취재해봤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모더나 백신 공급 지연 사태가 이번 한 번뿐이겠는가라는 의문점이 일단 있고요. 여기에 이스라엘은 이미 시행 중이고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부스터샷에 대한 움직임이 있거든요. 모더나뿐만 아니라 향후에 화이자 백신 등 자국 우선주의로 국내로 도입될 물량이나 시기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김관선 변호사님, 대통령이 자신 있게 밝힌 만큼 뭔가 다른 대안이 분명히 있겠죠, 정부에게? 이제 본인은 이제 보고를 받고 충분히 이 정도면 뭐 어느 시점에 집단 면역이 형성될 거라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집단 면역이 형성이 안 되면 그건 뭐 대통령이 밑에 보고를 잘못 받은 거겠죠. 그런데 좀 약간 이 백신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조심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할 때도 짧고 굵게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짧고 굵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더군다나 집단 면역 형성에 대해서 이제 모더나가 우리가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모더나의 공급 물량이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취지의 얘기는 물론 그건 사실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건 저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OECD 국가 38개국 회원국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가장 꼴등이잖아요. 백신 접종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백신 접종률을 따질 때는 1차 맞고 2차 맞은 다음에 그로 인해서 항체가 형성이 완벽하게 형성이 되고 그래서 접종률을 따지라는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1차 가지고만 따져서 백신 접종률이 좀 높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들고 지금 사실 뭐 한 3, 4주에서 뭐 6주로 늘린 건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임상 실험에 의해서 밝혀진 바도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백신 2차 접종까지의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지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국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 1차에서 2차까지 가는데 한 6주 정도 된다고 하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부로는 굉장히 신뢰를 많이 잃었고 사실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백신을 확보를 하고 아무튼 면역률을 높이는데 아무튼 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자, 김관선 변호사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대선 관련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출마 닷새 만에 선거법 위반 논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어떤 논란인 건지 바로 살펴보시죠. 박수윤 기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인데 어떤 상황인 겁니까? 지금 이 상황이. 네, 지난 6일에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을 했어요. 이제 그곳에서 마이크를 들고 이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가 된 겁니다. 뭐냐면 이게 단순 인사말이 아니고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습니다, 믿어달라라고 하면서 지시로 호소했고 문제는 또 마이크, 이 확성기라는 걸 이용을 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선거법상에는 이게 확성기를 이용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기간에 이 확성기를 이용하면 이게 논란이 위반 소지가 있거든요. 물론 이게 그전부터 좀 과하게 규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던 법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현행법상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거죠. 그러니까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거기서 인사말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정권 교체 일어나겠다 믿어달라라는 발언을 두고 이게 공개 지지를 호소한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좀 쟁점인 거군요. 자, 여야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전재수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 논란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제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예. 저도 이제 선거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제 출마를 결심하시는 분들은 이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선거운동 하기 전에 어떤 게 허용이 되는 건지 어떤 게 금지되어 있는지를 먼저 숙지를 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마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공직선거법을 제일 먼저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선거법이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판례 중심으로 많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례도 이제 구체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매 시기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석 때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할 수 있다, 또 뭐 설날 때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게 전부 안내가 다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최재형 후보가 2012년에서 2014년까지 대전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들은 대부분 판사들이 하거든요. 직접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하신 분이 이게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숙지를 못했을까 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여기저기 일정 댕기고 행사 댕기다 보면 이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이 사소한 선거법 위반을 하게 되는데 저것은 이제 명백하게 마이크, 특히 이제 확성 장치를 사용을 해가지고 믿어달라. 이것은 뭐냐면 지지해달라는 이야기와 거의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제 대선까지 다 치러야 되는데 저런 점들은 굉장히 유의를 해서 선거법을 준수를 해가면서 이제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하세요. 부자 되세요. 이거는 저 괜찮은 건데 상관없습니다. 믿어달라. 저 최재형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믿어달라. 전공교체하겠다. 이것은 이제 지지 호소로 볼 수 있는 거죠.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전재수 의원님의 비판이었고 바로 최재형 캠프의 특보가 나와 계시잖아요. 네. 자, 입장 주시죠. 네. 우선 저희는 다른 후보들이랑 다르게 언론 핑계를 대거나 오해다 이런 얘기 하지 않고요. 저희도 이런 어떤 이런 우려를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 이런 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슈를 제기된 것만 해도 저희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사소한 위반도 없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생각이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마이크를 준비해 놓거나 미리 지지 연설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한 것이 아니고 지지자분들이 이렇게 마이크를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 인사말 정도는 해도 되거든요. 이게 마이크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운동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나를 당선시키거나 아니면 남을 낙선시킬 목적의 발언을 하게 되면 그게 선거운동인데 이게 선거운동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최재형 후보께서 최재형을 뽑아주십시오, 저를 찍어주십시오라고 호소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네. 정권교체에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정권교체를 얘기하고 야권의 어떻게 보면 이런 전체적인 목표를 얘기하고 믿어달라 이런 정도의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최재형 후보께서는 당시에 이 정도는 어떻게 보면 허용되는 범위가 아니겠느냐라고 본인은 또 아무래도 그런 현장에 가게 되면 조금 흥분되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인데 향후에는 저희가 이런 부분도 더 어떻게 보면 이슈조차 되지 않도록 더 조심해서 활동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양측의 견해가 다른데 자, 김광산 검사 기소할 거예요, 말 거예요? 아니 근데 선거법 위반은 맞아요. 아, 맞아요? 네. 법조인들이 바라보는 최고의 대한민국의 어려운 법이 어떤 법인지 알아요? 선거법. 공직선거법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검사할 때 사실은 선거와 관련된 업무도 했었고 또 저도 선거와 관련된 거 출마도 해보고 그랬는데 검사도요.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송치되면 조문을 찾아와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죄가 됐나 안 됐나? 그러면 당사자는 더 모르죠. 선관위에서 물론 책자 같은 거 발행을 해요. 근데 그게 모든 선거법을 다 커버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선관위원장도 해보고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선거법 정도는 다 알고 해야지 대권 후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조항이 선거운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확성기를 사용했느냐 사용하지 않느냐가 쟁점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고 선무시장 가서 말로요. 저를 뽑아주십시오. 정권교체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게 선거법 위반이 안 된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확성기를 사용한 것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에요. 마이크 때문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소리쳐서 나를 뽑아달라 하고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얘기한 거하고 확성기 가지고 얘기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선거법이 그 정도의 너무나 규제 일변도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앞서서 이걸 바꿔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선거법을 잘 모르죠. 그러니까 결국 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각각의 입장들이 조금씩 포인트가 다 달라요.
전재수 의원님, 짧게. 그러니까 이게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이 정확한데 이게 공직선거법 59조거든요. 여기 말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성장치나 이 마이크와 같은 이제 확성장치나 이런 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구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명백한 이제 선거법 위반이죠. 알겠습니다. 각각의 입장들 다 전해드리고 있고요.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지금 상태에서 대선 치르면 진다라고 발언해서 논란입니다. 2012년 대선 이길 수 있었던 건 박근혜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 지금 선거하면 부산 대구에서 우리 찍어줄 사람 줄어서 5%포인트 정도로 진다. 지금 선거하면 대선 치르면 5%포인트로 진다. 라는 발언을 한 건데 박수윤 기자, 이 대표가 굉장히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했어요. 지금 시점에서 대선 치르면 5%포인트 차이로 진다. 이게 뭐 근거를 갖고 한 발언입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당 지지율 그리고 대선 주자 지지율 이렇게 봤을 때 뭐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뭐 하락세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얘기를 한 거다라고 하지만 뭐 당내에서는 뭐 전재수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조사를 하죠. 아마 그런 거를 근거로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어쨌든 그런데 이 발언 때문에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박근혜 같은 후보가 없는 거 아니냐, 우리 당에서는. 박근혜 같은 후보처럼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후보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좀 이렇게 겨냥해서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불편하다는 관측도 있으니까 이 대표랑 윤 후보랑. 네, 그렇죠. 양측이 워낙 갈등설이 돌다 보니까 이런 근거가 더 확증이 돼서 이런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당이 선거를 할 때는 원래 선거 직전까지 앓는 소리 많이 하죠. 엄살. 네, 엄살 엄청 부립니다. 우리 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야지 이 위기 의식을 느낀 이 지지층이나 이 주류층이 약간 힘을 몰아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노리고 계속 이렇게 앓는 소리 막 위기다 이런 얘기 많이 하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는 할 수 있는 얘기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 의도를 가지고 해석은 뭐 자유니까요.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박소영 기자가 취재 많이 해왔어요. 자, 이번에는 여권의 대선 소식입니다. 네거티브 안 싸우기로 하셨는데 싸우고 있습니다. 경선 불복론으로 번진 명락대전. 이게 조간신문의 제목입니다. 설훈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이 과거에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문제입니다. 이 지사가 이재명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된다면 원팀 장담 안 된다 라고 인터뷰를 한 대목. 자, 이재명 캠프에서 현근택 대변인,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공공연하게 경선 결과 불복하는 거 아니냐, 협박하는 거 아니냐 반발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다시 이낙연 후보 측, 이 지사의 후보 적격성에 의문이 품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설 의원 발언을 봐라. 경선 불복이 어딨냐 라고 서로를 저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근택 대변인의 발언 들어보시죠. 휴전 상태인데 과연 이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도 중요하고, 특히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만약에 상대방이 뭐 지금 막 대포 미사일 쏘다가 소총 한번 쏜 거 가지고 하진 않겠죠. 휴전 상태니까. 근데 갑자기 또 뭐 미사일을 쏜다, 대포를 쏜다 그러면 그때는 아마 제가 보기 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휴전 상태라고 하는데 저쪽이 미사일 쏘면 또 고민해 볼 수 있다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자, 이 논란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낙연 후보 측의 관계자의 발언을 문제 삼는 겁니다. 일단 김광삼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설훈 의원의 저 발언, 이재명 후보가 최종 단일화 후보가 되면 원팀 장담할 수 없다. 이게 경선 불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까? 해석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경선 불복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경선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렇더라고요. 이제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정말 경선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싸워요. 그러면 서로 안 볼 것 같아요. 우리가 치킨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자. 그러면 굉장히 감정이 많이 상하죠. 근데 결과적으로 누가 거기서 뽑히게 되면 거기서 진 사람들도 사실은 다음 정치 생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마음적으로 경선에 결선에서 당선된 후보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겉으로는 굉장히 뭐 원팀 얘기하고 나는 뭐 거기에 불복하지 않고 승복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경선에서 이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사실 이제 표심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의도예요. 근데 경선불복이다 딱 얘기하면 오히려 이게 역풍불거든요. 그러니까 경선불복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되면 약간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이제 그걸 계속 짚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하여금 마음을 흔들려는 의도인데 별로 그다지 뭐 선거원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낙연 후보 측의 관계자의 발언을 문제 삼는 대목을 보셨다면 이번엔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재명 지사 측의 무언가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사직을 왜 대선에 활용하느냐라는 주장입니다. 들어보시죠. 기본소득 홍보에 34억을 썼는데요. 근데 지사도 도민의 기본권이나 복지 차원에서 그런 정책을 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거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미국 언론의 광고까지 해야만 경기도 도민의 삶이 좋아지나요? 흔히들 도청 캠프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사직 사태 자체가 그건 개인의 양심의 문제이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도정을 뛰어넘는 개인 홍보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이번에는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 유지를 문제 삼으며 기본소득 관련해서 30몇 억의 광고를 쓰는 거, 미국에까지 광고하는 거, 이거 대선 홍보 아니냐, 도청 캠프다, 뭐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 아까 현경택 대변인이 휴전 뭐 이야기를 하던데 10월 10일 전까지는 휴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싸워라? 예. 뭐 싸우라고 제가 이제 부추기는 것은 아니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면은 당내 경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선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10월 10일까지는 치열한 공격과 수비 또 뭐 이게 공방이 왔다 갔다 할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의 역사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정부에 말하자면 이 수장들이 아주 손톱만한 것이긴 합니다만, 행정적 재량권도 있고 예산, 재정적 재량권도 그렇죠.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사실이고, 그런 측면에서 특정 정책에 성공을 하려면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그 정책이 제대로 좀 알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홍보비를 편성을 하고 이제 집행을 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뭐 홍보비를 뭐 책정하고 집행하는 거 가지고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보고, 저것은 이제 경기도의 수장인 이재명 지사 그 집행부에서 이제 판단해서 집행할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적절했냐, 규모가 적절하냐 안 하냐, 뭐 이것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저걸 가지고 이제 문제 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이낙연 지사도 전남지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 또 광고 집행비, 언론 뭐 집행비 이거 보면 또 이제 역풍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큰 틀에서 뭐 그 문제 제기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저것이 뭐 논란이 2일, 3일 이 가져가는 것은 별로 이제 득될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캠프에서도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 유지에 비판을 했는데요. 도지사직 유지하는 게 불리하다라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전 경기도민에게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유지하는 게 불리하다라고 하는 거는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다라는 논평인데, 최재형 캠프 측에서는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도 도지사직을 그냥 유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방금 이낙연 후보께서 그 말씀하신 것도 나왔습니다만은 본인의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소득 홍보비에 30억이 넘는 돈을 쓰고, 또 한 가지는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하겠다. 이게 본인의 신념이다라고 하면서 경기도만이라도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지사직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도지사직을 본인의 정치적인 의도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최재형 캠프의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